인생의 고통에 대해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친다.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욕망과 집착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통은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불행이든 행복이든 직접적이고 주된 조건과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조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이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불안을 단순히 해결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마음과 정신의 고통도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치이다.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끊임없이 재발된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동굴에 대한 우화를 이야기하였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철학적 이야기이다. 지하의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빛으로 향한 동굴의 좁은 통로가 입구까지 달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손과 발, 목이 속박되고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쭉 동굴의 안쪽을 보면서 되돌아보는 것도 할 수 없다. 입구의 아득한 위쪽에 불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을 뒤로부터 비추고 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동굴 벽에 비친 사물의 그림자들 뿐이었다. 이 그림자들은 동굴 뒤쪽에서 불빛을 비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동굴 속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그림자들만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묶인 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처음에는 눈이 너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는 밝은 태양, 푸른 하늘, 나무, 꽃, 사람들을 보며 동굴 속에서 봤던 그림자들이 실제 사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 놀라운 발견을 다른 동굴 속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다시 동굴로 돌아간다. 그는 동굴 속 사람들에게 밖에는 훨씬 더 멋진 진짜 세상이 있다. 우리가 봐왔던 그림자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익숙한 그림자 세계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실제로는 왜곡된 모습일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감각적인 경험들은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진리를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가 때로는 편견과 제한된 경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왜곡된 인식과 고통을 불교 경전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위를 낳고 잘못된 행위가 고통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고통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 즉 왜곡된 자신의 관점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휘말리곤 한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에만 사는 여름 곤충에게는 얼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자성어인 정저지화가 장자의 가르침에서 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모르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작은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넓고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개구리가 넓은 세상의 존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관점만을 고집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식의 오류를 보여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끼고, 입으로 맛을 본다. 이 모든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감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마음이라는 필터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뱀처럼 생긴 노끈을 본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그 노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이 뱀이 아니라 단순한 노끈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할 것이다. 여기서 무서운 감정은 충분히 바르게 살피지 못한 마음이 왜곡된 정보를 일으켜 생긴 것이다. 왜곡된 정보는 흔히 우리가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무지, 즉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고통을 소멸하고 자유와 평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감정, 습관 등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집과 자동차, 법과 제도, 문화 등도 모두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화를 잘 내거나 참지 못하는 성격 등도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본성이나 습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해체하고 소멸하고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왜곡된 자신의 관점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이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인 소품과 부록,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다양한 글을 엮어서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책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해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었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어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 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쌍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찾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곤충이 알을 낳고 겨울잠에 드는 것, 또는 알을 낳고 그곳에 사체로 남아 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그 작고 짧은 순환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입을 옷,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과 동물의 삶보다 더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숭고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죽는 사람도 있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길을 지나는 사람의 발에 밟혀 죽듯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휩쓸려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한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타고났다면 과연 누가 그런 죽음을 의도했단 말인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죽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생명 하나하나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그다지 관련 없으며 이전에도 딱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발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게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이 너무 많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인류의 역사는 늘 공포와 함께 해왔다.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할 때마다 근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 집문을 걸어 잠갔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을 뒤덮을 때마다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진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엔 다시 위기가 덮쳐올 것을 두려워해 그 어떤 소비와 투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열매를 접했을 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던 인간은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이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겁내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겁낸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행성에 충돌하여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진 않을지, 나라가 망해 화폐가 종이장이 되진 않을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단 한시라도 마음 놓고 지금을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지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오늘에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과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마저도 미리 생각해 두는 시기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도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제거하라. 행복 지우기.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와 같은 것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목표더라도 목표 설정의 방식에 따라 그 목표들은 내 마음에 크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건강하겠다는 생각 대신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자고 결심하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혹은 행복과 친한 단어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꽤 고약한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건 더없이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수칙이 될 수 있다. 모든 향락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주장해왔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고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을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의 적막까지도 감당하게 되리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이를 깨달으면 삶의 통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좋다며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죽도록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 여름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다.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히 취향, 체질, 성격, 가치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자기인식 과정이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얻었을 때 충족되는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준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족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진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방감과 순수한 인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간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며 묵혀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과의 투쟁이며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해라.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우울감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보고서 제출을 잊는다든가 금액과 같은 정보들을 잘못 기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버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며 자책하는 것이다. 그러한 불행들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구도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행은 찾아올 것이고 실수는 저질러질 텐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대답은 심플하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크게 낙담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다짐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나아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와 같이 인정하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당신, 무엇으로부터도 쓰러지지 않는 당신이 되어갈 것이다. 하차는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가장 비싼 것은 지금이다. 오래된 술집이나 한낮의 공원이 가끔 이상하리 많지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과거의 망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귀를 잘 기울여 보면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커다란 돈을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은 몸이 다 늙어버렸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근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금 내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르는 영광의 그날을 추억하거나 땅을 치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감탄하느냐, 심드렁해하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보통 과거의 무용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자라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그렇게 매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된다. 존재했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가치 가치 차이는 없음과 있음의 차이만큼이나 압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낡은 술집이나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굳이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절대 없다. 얼마나 과거의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든 그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에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거나 초라했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한 현재를 버려가면서까지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귀중한 지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거 속으로 밀어넣고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보가 될 필요도 없다.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은 순식간에 과거의 허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 진리가 삶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진리를 깨우친 자에게는 오히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할 것이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친다.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욕망과 집착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통은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불행이든 행복이든 직접적이고 주된 조건과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조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이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불안을 단순히 해결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마음과 정신의 고통도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치이다.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끊임없이 재발된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동굴에 대한 우화를 이야기하였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철학적 이야기이다. 지하의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자.
빛으로 향한 동굴의 좁은 통로가 입구까지 달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손과 발, 목이 속박되고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쭉 동굴의 안쪽을 보면서 되돌아보는 것도 할 수 없다. 입구의 아득한 위쪽에 불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을 뒤로부터 비추고 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동굴 벽에 비친 사물의 그림자들 뿐이었다. 이 그림자들은 동굴 뒤쪽에서 불빛을 비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동굴 속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그림자들만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묶인 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처음에는 눈이 너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는 밝은 태양, 푸른 하늘, 나무, 꽃, 사람들을 보며 동굴 속에서 봤던 그림자들이 실제 사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 놀라운 발견을 다른 동굴 속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다시 동굴로 돌아간다. 그는 동굴 속 사람들에게 밖에는 훨씬 더 멋진 진짜 세상이 있다. 우리가 봐왔던 그림자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익숙한 그림자 세계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실제로는 왜곡된 모습일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감각적인 경험들은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진리를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가 때로는 편견과 제한된 경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왜곡된 인식과 고통을 불교 경전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위를 낳고 잘못된 행위가 고통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고통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 즉 왜곡된 자신의 관점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휘말리곤 한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에만 사는 여름 곤충에게는 얼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자성어인 정저지화가 장자의 가르침에서 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모르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작은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넓고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개구리가 넓은 세상의 존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관점만을 고집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식의 오류를 보여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끼고, 입으로 맛을 본다. 이 모든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감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마음이라는 필터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뱀처럼 생긴 노끈을 본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그 노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이 뱀이 아니라 단순한 노끈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할 것이다. 여기서 무서운 감정은 충분히 바르게 살피지 못한 마음이 왜곡된 정보를 일으켜 생긴 것이다. 왜곡된 정보는 흔히 우리가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무지, 즉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고통을 소멸하고 자유와 평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감정, 습관 등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집과 자동차, 법과 제도, 문화 등도 모두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화를 잘 내거나 참지 못하는 성격 등도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본성이나 습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해체하고 소멸하고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왜곡된 자신의 관점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이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인 소품과 부록,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다양한 글을 엮어서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책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해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었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어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 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쌍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찾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곤충이 알을 낳고 겨울잠에 드는 것 또는 알을 낳고 그곳에 사체로 남아 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그 작고 짧은 순환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입을 옷,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과 동물의 삶보다 더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숭고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죽는 사람도 있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길을 지나는 사람의 발에 밟혀 죽듯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휩쓸려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한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타고났다면 과연 누가 그런 죽음을 의도했단 말인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죽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생명 하나하나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그다지 관련 없으며 이전에도 딱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발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게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이 너무 많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인류의 역사는 늘 공포와 함께 해왔다.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할 때마다 근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 집문을 걸어 잠갔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을 뒤덮을 때마다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진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엔 다시 위기가 덮쳐올 것을 두려워해 그 어떤 소비와 투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열매를 접했을 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던 인간은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이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겁내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겁낸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행성에 충돌하여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진 않을지, 나라가 망해 화폐가 종이장이 되진 않을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단 한시라도 마음 놓고 지금을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지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오늘에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과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마저도 미리 생각해 두는 시기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도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제거하라. 행복 지우기.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와 같은 것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목표더라도 목표 설정의 방식에 따라 그 목표들은 내 마음에 크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건강하겠다는 생각 대신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자고 결심하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혹은 행복과 친한 단어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꽤 고약한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건 더없이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수칙이 될 수 있다. 모든 향락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주장해왔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고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을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의 적막까지도 감당하게 되리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이를 깨달으면 삶의 통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좋다며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죽도록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 여름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다.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히 취향, 체질, 성격, 가치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자기인식 과정이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얻었을 때 충족되는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준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족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진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방감과 순수한 인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간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며 묵혀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과의 투쟁이며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해라.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우울감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보고서 제출을 잊는다든가 금액과 같은 정보들을 잘못 기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버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며 자책하는 것이다. 그러한 불행들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구도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행은 찾아올 것이고 실수는 저질러질 텐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대답은 심플하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크게 낙담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다짐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나아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와 같이 인정하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당신, 무엇으로부터도 쓰러지지 않는 당신이 되어갈 것이다.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가장 비싼 것은 지금이다. 오래된 술집이나 한낮의 공원이 가끔 이상하리 많지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과거의 망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귀를 잘 기울여 보면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커다란 돈을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은 몸이 다 늙어버렸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근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금 내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르는 영광의 그날을 추억하거나 땅을 치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감탄하느냐, 심드렁해하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보통 과거의 무용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자라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그렇게 매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된다. 존재했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가치 차이는 없음과 있음의 차이만큼이나 압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낡은 술집이나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굳이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절대 없다. 얼마나 과거의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든 그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에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거나 초라했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한 현재를 버려가면서까지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귀중한 지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거 속으로 밀어넣고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보가 될 필요도 없다.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은 순식간에 과거의 허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 진리가 삶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진리를 깨우친 자에게는 오히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할 것이다.